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읍사 작품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정읍사 작품 분석을 바탕으로 정읍사의 내용을 총정리해서 갈무리하는 학습활동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학습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해 보도록 하죠. 자, 학습활동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 작품의 배경설화이다. 이를 참고하여 작품에 나타난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있나봐요. 그 핵심적인 시어를 찾고 그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배경설화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정읍사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삼국시대까지를 고대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역시 고대 가요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고대 가요는 원시종합 예술이라는 분명한 특징을 가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종합은 한 가지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요소로 함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보면 종합 선물 캔디라고 하는 대용량 캔디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과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렌지맛, 레몬맛, 포도맛 등 다양한 과일 맛의 사탕이 한꺼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시 종합 예술이라는 것은 한 가지 예술 장르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춤, 노래, 이야기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전승되는 것을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원시 종합 예술이 고대 가요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노래, 즉 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배경설화와 함께 전달되는 것이죠. 근데 이 배경설화가 함께 전달된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도를 돕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경설화를 알면 알수록 화자가 이야기하는 정서에 더욱 공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다. 정읍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처가 산 위에 돌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이 밤길을 가다 해를 입을까 두려워함을 진흙물에 더러움에 붙여서 이 노래를 불렀다. 세상에 전하기를 고기에 올라가면 망부석이 있다고 한다 라고 하면서 고려사 악재에 실린 배경설화를 지금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설화를 봤을 때 지금 화자의 상황, 즉 남편을 기다리는 화자의 상황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망부석이 될 만큼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배경설화에 나온 이야기와 함께 생각할 때 이 간절한 그리움을 좀 더 부각할 수 있는 상징적 시어가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빈칸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일단 달과 진대 이 두 가지가 함께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달은 뭐라고 했죠? 1월 성신, 거의 신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에게 기원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달이 어떤 속성도 가지고 있냐면 어둠을 밝혀주는 광명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광명의 속성이 지금 어두움 때문에 돌아오기 힘든 남편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달은 실질적으로 남편을 도와줄 수 있는 빛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기원의 대상이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아까 어둠과는 굉장히 상반된 밝음의 시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진대는요,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죠. 질퍽한 곳이라는 얘기인데 질퍽한 곳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잘 환기시켜서 이 시어의 의미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위험한 곳, 화자의 남편이 화자에게로 돌아오게 힘들게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 그럼 이 상징적 의미를 함께 예시답안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예시답안을 보면은 이 달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고 진대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서 남편의 안전을 지켜주는 존재, 그리고 나의 기원의 대상이 달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증대는 어두운 곳이자 남편의 안전을 위험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의 요소가 들어가져 있다라고 했죠. 원래 시어는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단 하나의 의미로 고정할 수 없다고 본다면 이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긴 동시에 다른 여인이 남편을 유혹하는 곳이라고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시어가 두 개가 나왔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 상반된 이미지가 대비를 시킴으로써 화자의 그리움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정서를 함께 부각시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학습활동 1번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이제 학습활동 2번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을 다음과 같이 나누었을 때 각 부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하면서 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 표가 총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즉 이것만 봐도 우리가 이 글이 3단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3단 구성은 기서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문학작품의 경우에는 말이죠. 기는 시작할 기자라서 작품의 시의 흐름을 만들기 시작하는 도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는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에서 시작했던 감정을 받아서 좀 더 심화시켜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은 말 그대로 결론을 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시의 분위기를 응축하고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걸 3단 구성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달아 높이고 도시와 머리곤 비추어줘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달님이시여 높이 돋으셔서 멀리 좀 비춰주세요. 누구 때문이요?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남편을 위해서 그 돌아오는 귀갓길을 밝혀주라는 측면에서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5에서 7행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증대를 드디올세라 증대를 드딜까 두렵사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편에게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8에서 11행 마지막을 보시면 어느 에다 놓고시라 내 가는데 점그릇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찜을 두고 튀세요. 안 그러시면 내 가는 인생김이 저물까봐 내 인생 망할까봐 두렵사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정말 무사히 귀가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구성은 3단 구성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사실 4단 구성이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대개 한자시의 계통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4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지금 보신 백제가요인 정읍사나 우리 19채 향가나 그리고 우리 시조와 같이 우리말 노래의 경우에서는 이 3단 구성이 좀 더 많이 활용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도 각 작품별로 비교를 해서 구조를 물어볼 때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뒤에 학습활동 4번에서 정지상의 한 시인 송인을 다룰 때 어차피 이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좀 더 심화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학습활동 3번을 보도록 할 텐데 이 부분을 조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학의 종류를 얘기를 할 때 기록문학은 또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으로 나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읍사 같은 경우에는 구비문학적 요소도 가지고 있고 기록문학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활동 3번을 보시면 이 정읍사의 독특한 작품의 위치와 그리고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고전의 조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3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시대의 노래인 이 작품을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에도 향유할 수 있는 이유를 전승 과정을 바탕으로 생각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전승 과정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선생님은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먼저 구비문학적 요소 2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노래는 조선시대의 악학개범의 한글로 기록되기 전까지는 계속 구비전승됐어요. 즉 구비문학이었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기억 속에 남을 뿐이지 허공 속에서는 휙휙 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억 속에 각인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 이게 형식이 노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운율과 음정이 함께 제시됐을 경우 그 노래 가사를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이게 노래로 불려졌다는 측면 때문에 더 오랫동안 전승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납득이 가실 거예요. 자, 형식적으로는 노래이기 때문에 더 전승이 잘 됐고, 두 번째는 아무리 이 노래의 리듬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우리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지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겠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뭔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안 오고 있으니까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낸 노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오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안 돌아오신다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다렸었던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뭐 동서고금 할 거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만한 감정이기 때문에 천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에도 이 작품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말로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이 노래이고 내용이 우리의 공감대를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세월을 지나서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작품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요소가 더 들어가는데요. 바로 이 작품은 기록문학적 요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로 기록된 악보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악학계범에 실려져 있기 때문에 글자는 준영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책이 소실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기록문학으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온전한 형태의 작품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즉 한글로 문학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 작품을 오랫동안 향유할 수 있는 이유는 작품의 내용과 정서가 민간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오랫동안 구비쟁성될 수 있었고, 자, 이건 내용과 정서라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내용이었다라는 측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구비문학적 요소 두 번째가 될 거예요. 작품의 내용과 정서가 민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오랫동안 구비정성될 수 있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형식적인 요소는 여기에서 적혀져 있지 않지만 선생님은 제가 가르친 부분은 다 평가의 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식이 노래, 즉 운율로 담아서 정서를 표출했기 때문에, 즉 노래와 운율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우리에게 구비전승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니까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이건 기록문학적 요소입니다.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졌기 때문이다. 자, 선생님이 한글로 기록된 작품을 악학 괴범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록문학적 요소다라는 것까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같이 맞물려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승될 수 있었다라, 이 부분 여러분들이 갈무리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자, 이제 활동 3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활동 4, 활동 5만 남았습니다. 활동 4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 활동 4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활동 4는 동인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이 송인이라는 작품이 우리나라 한시의 백미라고 불리는 작품이에요. 거기다 우리는 한시에 대해서 계속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한시의 특징을 정지상의 송인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도 살짝쿵 언급을 했던 노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운율에 대해서 정복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판서를 할 수 있도록 스크린에다가 칠판을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자, 판서를 할 수 있도록 칠판을 소환했는데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정읍사를 가르칠 때 터치 스크린을 활용해서 필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필기 인식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좀 개발세발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는 조금 연습해서 더 나아지긴 할 텐데, 아무래도 제 음성과 같이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내용 전달이 확실할 것 같아요. 음성과 함께 같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단 한시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할게요. 한시는 한문으로 쓰여진 시를 의미해요.
역시 한문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정읍사 같은 경우에 악학개엄에 기록될 때는 한글로 기록됐으니까 국문문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한문어로 쓴 시들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일단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행수, 우리가 1행, 2행, 3행, 4행 하는 그 행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시를 글자 수로 얘기를 하자면 보통 크게 5원과 7원으로 나뉘어지는데요. 5원은 글자 수가 5개가 계속 반복된다라는 얘기이고요. 7원은 7개의 글자 수가 반복된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행수가 4행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절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행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율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간혹이 아니고 사실 조선시대 같은 정약용 같은 분이 쓴 시를 보면은 8행을 압도적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긴 한시도 등장하거든요. 보통 12행이 넘는 애를 우리가 배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잠깐 보시면, 자, 교과서를 보세요. 얘가 지금 몇 개의 글자가 반복되어 있나요? 7개의 글자가 반복되어 있고, 그리고 4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송인 같은 경우에는 7원 절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보통 한시 같은 경우에는 행수가 짝수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짝수가 4단 구성의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른바 아까 3단 구성이 기서결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기, 승, 전, 결인데, 기본적으로 기와 결은 기서결의 3단 구성하고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마무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승 같은 경우는 오르승자를 쓰거든요. 이 오르승이라고 한다는 건 당연히 그 분위기를 좀 더 심화시키고 고조시키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전이라고 하는 거는 분위기를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즉 전환의 전자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송인 같은 경우에도 화자의 슬픔을 고조하는 내용이 앞부분에서 기와 승에서 딱 이어지다가 갑자기 삼행부터 대동강변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슬픔을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처럼 이렇게 확대를 시켜주는 전환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시의 기본 구조를 잘 따르고 있는 작품도 이 송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시에 대해서 짤막하게나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운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자, 운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칠판을 잠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을 지우고 다시 운율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운율은 시와 노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운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드나요? 네, 운율은 바로 반복을 통해서 만듭니다. 이 반복으로 형성되는 그런 리듬을 우리가 보통 운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운율의 종류를 나눌 때 보통 수율이 있고, 보율이 있고, 위율이 있는데, 무엇을 반복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이 운율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 용어의 명칭을 잘 보시면 가운데 글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가운데 글자가 바로 각각의 운율에서 반복되는 요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숫자가 있고요, 보자가 있고, 위자가 있는데, 이걸 잘 기억하시면 운율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수율은 기본적으로 글자 수를 반복시키는 것입니다. 글자 수 반복. 글자 수라고 하지 않고 음절수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그리고 보율 같은 경우에는 음보를 반복시키는데, 이거는 뭐 어절수가 반복된다 혹은 마디수가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위율은 이 위자가 위자거든요. 자, 같은 위치에 비슷한 글자가 반복될 때 우리가 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 수율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수율, 아까 글자 수가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앞산 넘어 해질녘에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몇 글자가 기본적으로 반복이 됐나요? 네, 바로 네 글자가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사조 같은 경우에는 몇 음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느냐? 이러면은 4음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시조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진달래꽃이잖아요. 근데 이 진달래꽃을 보면은 몇 글자 몇 글자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7글자와 5글자가 반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7글자가 5글자가 반복된 글자 수를 세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7-5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7-5조를 보통은 음보로 나눌 때 이거는 담음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때문이냐면 이게 3마디로 나뉘어져요. 나보기가 슬래시 역겨워 슬래시 가실 때에는 죽어도 슬래시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4-3-5, 3-4-5든 어찌됐건 7-5는 맞는데 이렇게 끊어서 3개의 마디수로 나누어서 노래 부를 수 있다고 해서 3음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3음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고려가요의 큰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음수율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음수율은 글자 수를 세면 된다. 같은 글자 수가 반복될 때 특정한 리듬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수율이라고 얘기한다.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음보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음보율입니다. 이 음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소리의 걸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걸음을 걸을 때 완전 걸음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걷진 않잖아요. 이렇게 걸음과 걸음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공간이 띄어져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보통 발음을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는 폐활량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주고 호흡으로 한번 쉰 다음에 또다시 이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호흡으로 인해서 끊어진 마디수를 우리가 음보라고 얘기해서 이 음보가 반복되는 운율을 우리가 음보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조가 있는데요. 시조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일단 정몽주의 단신가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몸이 죽고 죽어. 아니,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띄어쓰기 단위로도 띄어져 있지만 이렇게 끊어서 읽을 때 훨씬 더 잘 읽히고 또 재미난 리듬이 완성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특히 우리말 노래의 가장 큰 특징적인 운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디에서 호흡을 끊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말 노래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내용 전달에 가장 잘 낼 수 있는 부분을 끊어가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노래에서 자주 등장하는 아주 특징적인 운율이 바로 음보율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 음위율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음위율은 무엇이냐? 여기 위자가 아까 뭐라고 했죠? 위치 위자라고 얘기했죠. 근데 같은 위치에 같은 글자가 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가장 쉽게 얘기를 한다면, 옛날에 강호동이 게스트를 모시고 1대1로 그 사람의 인생이나 고민을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토크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무릎팍도사라고 하는, 천기누설 무릎팍도사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천기누설 무릎팍도사에서 누가 나온 적이 있냐면 힙합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타이거 JK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 타이거 JK한테 갑자기 강호동이 이렇게 타이거 JK 하면서 이렇게 들이댄 적이 있어요. 갑자기 그렇게 들이대는데 타이거 JK는 깜짝 놀라지도 않고 미동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슬며시 미소를 짓는 거예요. 힙합이 뭡니까? 랩이 뭡니까? 하면서 이렇게 묻는 강호동의 윽박지름에도 이렇게 단 하나의 말로써 굉장히 멋있게 대답을 합니다. 라임. 힙합은 라임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라임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위율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한번 라임을 형성하는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느 부분에 라임이 형성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아기가 잠드는 걸 보고 가렸고, 아빠는 머리맡에 앉아 계시고, 아빠가 가시는 걸 보고 자렸고, 아기는 말똥말똥 잠을 안 잤고! 자, 이렇게 했는데요. 자, 지금 어디에서 라임이 형성됐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아기가 잠드는 걸 보고 가려고, 아빠는 머리맡에 앉아 계시고, 아빠가 가시는 걸 보고 자려고, 아기는 말똥말똥 잠을 안 잤고! 자, 이렇게 해드렸는데, 자, 어느 부분에 반복되는 글자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 아자가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고자가 있단 말이에요. 즉, 여기에는 라임이 두 개가 형성되어 있는데, 바로 제일 앞 글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과 바로 뒷 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같은 위치에 같은 글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위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글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운자가 앞에 있으면 그거를 머리 두자를 써서 두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끝에 있으면 우리가 이걸 각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운과 각운을 맞춰서 이 노래는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힙합에서도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텐데요. 제가 동인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또 운율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한번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송인으로 들어갔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일단 글자 수가 같잖아요. 한실은 기본적으로 글자 수는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4행에 7글자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 작품은 7원절구고, 이 7원절구니까 당연히 뭐는 가지고 있어요?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음보율 같은 경우에 우리말 노래에서 잘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아무래도 한시고 중국 어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음보율을 형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음이율은 어떤가? 한시는 특정한 음이율을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마늘 다자죠. 이게 노래 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물결 파자가 있는데, 한시에는 1행, 2행, 4행 끝에 기본적으로 비슷한 글자가 와요. 선생님, 다가파가 무슨 비슷한 글자예요? 모음만 같지 지금 자음은, 초성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모음으로도 운율이 만들어집니다. 믿기지 않으시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호 군. 네, 안녕하세요. 이 친구. 오랜만. 원우. 아무래도 그분이 다 씹어먹지 않을까요? 2017년 전국 프리스타일 랩 배틀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병호가 작년에 한국에서 랩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 저는 자타공인 한국에서 프리스타일 랩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또 여기서 저 잠깐 살짝 할 수 있는지. 저 단어를 하나 주시겠어요?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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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어려운 건데. Yo, 그래 단어 주어졌네 그래 모자 그래 작년에만 했어도 난 듣보잡 이란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대구 내 고장 이란 걸 알고 있어 여기 래퍼들 실력은 고장 이란 걸 알고 있지 여기 고등 래퍼에서 계속하고 있어 나의 챕터 저기는 넉살 함께하고 있어 그래 모두 정산하고 있지 저기 올타이머 여기 래퍼들과 나는 동상이몽 이란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전부 꿈깨 진짜 프리스타일이란 이렇게 하는 거다. 이 꼬맹이들아 이러면서 와, 사람이 그렇게 프리스타일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저런 거 보려면 신문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고. 진짜 잘한다. 대단하다. 원래도 잘해. 짜잔, 잘 보셨나요? 여기에 등장하는 친구의 이름은 혜딘이라는 래퍼명을 쓰고 있는 조원우라고 하는 당시의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프리스타일 랩을 굉장히 잘하는데, 거기에 DJ를 보고 있는 분의 별명이 올타이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올타이머 보고 저기 있는 올타이머, 여기 있는 모두는 동상이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올타이머의
모음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자, 아자, 이자, 어자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했었던 게 우리 여기 모두는 동상이 모음 하는데 동상 이 모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 아, 이, 오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음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운율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음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아주 멋진 운율이 형성된다는 거를 방금 여기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다, 가, 파에서 모음만 맞췄다라고 해서 이게 음이율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 같은 글자도 음위율이지만 같은 위치에 비슷한 글자도 음이율이 형성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작품은 음수율과 음위율, 그 중에서도 특히 가군으로 형성한 음이율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란 거를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운율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려드린 시간을 가져봤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시의 특징과 운율의 종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이제는 작품 분석, 송인의 작품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한시의 백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작품이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칭송받는 이유는 이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정말 글을 잘 썼고, 자, 감정 전달을 목적으로 두는 서정 문학의 특징을 가장 잘 살렸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말이 아닌 한문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한문 문학이지만 정말 다양한 표현법과 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특정 기법을 굉장히 잘 사용했는데요. 그 특정 기법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내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내 사랑의 색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향한 내 사랑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대답 잘 못하겠죠? 그렇다면 다른 질문을 할게요. 내 사랑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내 사랑의 크기는 어떠한가요? 자, 색상, 형태, 크기를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어서 그걸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감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이나 묘사로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정서 전달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추상화된 감정을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 즉 형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형상화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바로 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라고요? 형상화 기법입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하나의 시조를 읊어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조인데요. 방 안에 켜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길래 겉으로 눈물 짓고 속 타는 줄 모르던가. 저 촛불 나와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도다. 자, 이렇게 나온 시조가 있는데요. 이 시조가 뭘 얘기를 한 거냐면 내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슬픔을 어떻게 드러냈냐면 촛불을 빗대어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촛불의 속성이 어떤가요? 이 촛불의 모양을 잘 보시면은 불을 켰을 때 촛농이 흘러내려요. 그게 우리의 슬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눈물하고 매칭을 시켜줬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촛불이 이렇게 불타오르면서 점점 심지가 타들어가잖아요. 안속으로 이렇게 타들어간다고요. 그래서 그 초의 특성, 겉으로는 촛농이 흐르고 속으로는 심지가 타들어가는 것을 나의 심정하고 연결시켜 줌으로써 이 초라고 하는 대상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초라고 하는 대상을 연결 지어 줌으로써 이 감정을 훨씬 더 증폭시키고 잘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눈으로 보이는 대상을 활용하는 형상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송인도 그 작업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죠.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겐 두 개, 풀빛은 고운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봄에 파릇파릇한 그 새싹들이 돋고 풀들이 이렇게 돋아나고 있는 싱그러움이 가득할 때 거기에다가
비가 잠깐 내렸다가 탁 개면은 굉장히 향긋한 플레온과 꽃내음이 함께 풍깁니다. 공기의 청명함과 함께 맛보는 그 싱그러움은 굉장히 샤랄라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당연히 플러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포에서 임보내며 슬픈 노래를 부르네라고 했어요. 아예 자기 정서가 직접적으로 나 있고 자기 상황도 드러냈네요. 임하고 이별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임하고 이별했어. 그래서 나는 슬픈 노래를 불러. 어때요? 굉장히 슬프죠? 근데 이거를 드러낼 때 어떤 표현을 했냐면 대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1행과 2행이 대조가 되어 있어요. 얘는 플러스라고 한다면 화자의 심정은 마이너스죠. 근데 간혹 보다 보면은 이런 대비되는 상황도 일부러 연출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별공식이라는 노래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햇살 눈이 부신 날에 이별이 비 오는 날보다 더 심해 라는 노래입니다. 제일 앞부분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비 오는 날 원래 칙칙하고 그런데 그때 이별하면 그나마 그러려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햇살이 눈부시고 굉장히 화창하고 다른 연인들이 막 팔짱을 끼고 손잡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때 나 혼자 이별했어. 다른 사람 다 기쁜데 나 혼자 이별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내 마이너스의 감정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연의 싱그러움, 화창한 자연과 지금 이별의 상황을 맞이하는 화자의 심정을 대비시킴으로써 그 심정을 더 고조시켜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탁월한 표현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가면은 더욱 대단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대동강 물이야 언제 마르리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에 보태나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대동강 물이 언제 마를까 정말 이걸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만큼 대동강 물은 크기 때문에 잘 마르지 않을 거다라는 걸 색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답을 알고 있어요. 마르지 않을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알면서도 물어보는 걸,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알면서도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는 걸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우리가 설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대동강 물 안 마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 마르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원래 수량이 엄청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원인이라고 마지막 사행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해마다 이별의 눈물을 푸른 물에 보태기 때문에 대동강 물이 마르지가 않는데, 여러분들 봐봐요. 내 슬픔의 크기를 네가 한번 얘기해봐 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은 알 도리가 없어요. 근데 내 슬픔의 크기를 이 대동강 물에 붙여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려. 엉엉엉엉. 근데 이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저 대동강물이라는 큰 물이 마르지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슬픔의 크기가 이 보이는 대동강의 큰 크기만큼, 마르지 않는 눈물이 대동강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에게 눈으로, 감각으로, 형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기법이라고 얘기한다? 형상화 기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실 여기에는 무슨 법도 있냐면 과장법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왜 우리 콜라 같은 걸 담는 페트병이 있잖아요. 이 페트병을 적당한 기울기로 기울여 가지고 졸졸졸졸졸졸 콸콸콸콸콸콸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눈물을 양쪽 눈이 페트병 구멍이야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똑같이 흘러내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눈물을 방출한다고 하더라도 대동강 물에서 그 표면적에서 태양빛을 받아서 증발되는 양에 비하면 택도 없는 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봐줘서 그 정도로 흘린다고 쳐도 대동강 물의 수면의 변동을 주기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동강 물이 내 눈물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당연히 굉장한 비약과 과장이 들어간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비약과 과장을 넣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슬프다, 내 감정이 그만큼 슬프다라고 한 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과정법을 사용한 거고, 대동강이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상을 활용한 거는 내 슬픔을 강조하기 위한 형상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게 우리가 보통 원인과 결과라고 한다면 어느 게 보통 먼저 와요? 당연히 원인이 먼저 오죠. 인과관계, 인자가 앞에 오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결과가 먼저 왔어요. 삼행이 결과란 말이야. 대동강 물이 언제 마르리?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에 보태나니. 원인이 뒤에 왔어요. 원래는 이게 맞죠.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에 보태니 대동강 물이 언제 마를 것인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 순서를 바꿔놨단 말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문장의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바꿀 도자에 위치치자를 써서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네 맞아요. 도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봤을 때 1, 2행은 대조법이 쓰였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 이 짧은 4줄짜리 시에서 대조법, 서리법, 과장법, 도치법이 활용이 됐고 인간의 마음을 자연을 활용해가지고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형상화 기법도 지금 사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굉장히 짧지만 문학사적으로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한시의 백미라고 불릴만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지상의 송인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정읍사도 확실하게 아실 테고 송인도 확실하게 공부를 했으니까 이 두 가지 작품을 비교 대조하면서 한국 문학의 특징을 한번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4-1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두 작품을 작가, 전승 방식, 내용의 측면에서 비교해보자 라고 했는데 예시 답안으로 간결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송이는 작가가 정지상이에요. 근데 정읍사는 구비문학적 특징이 있어서 민간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름이 보통 밝혀지지 않아서 작자 미상입니다. 송인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를 한문문학이라고 괄호해서 첨가해서 적어주시길 바라고요. 정읍사는 구비전승되다가 한글로 기록되어 전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비문학인 동시에 또 국문문학이라고 적어주시길 바래요. 내용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대동강변에서 노래하는 이별의 슬픔, 그리고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을 비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 둘 다 사랑을 기반으로 한 동서고금에서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활용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 생명력이 살아있는 작품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겠네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나를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에 구조라고 하나 적고 싶은데요. 자, 이 송인의 구조는 한시에답게 기, 승, 전, 결의 4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 정읍사 같은 경우에는 기서결의 3단 구성을 가지고 있다. 얜 3단, 얜 4단이다. 자, 똑같은 정서를 표현하는 서정문학이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구조는 다를 수가 있더라.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괄호 2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이를 바탕으로 두 작품 모두 한국 문학에 포함하는 이유를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사실 말하고 싶은 거는 송인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송인은 뭘로 쓰여졌어요? 네, 바로 한자로 쓰여졌잖아요. 거기에다가 문장 순서도 중국어식이란 말이에요. 즉 한문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문 문학도 한국 문학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학습 활동인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때 답 가르쳐 드린 적 있죠? 바로 확인하고 여러분들하고 중요한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는 정지상이 창작한 한문 문학 작품이고, 자, 여러분들 어디다가 체크를 해야 될까? 한문 문학 작품이라고 했어요. 정읍사는 구비전승되다가 했으니까 구비문학이자 한글로 기록됐으니까 국문학이네요. 자, 두 작품 모두 작가가 한국인이고 작품의 내용이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자, 이제부터가 중요하네요. 송인의 경우 한자로 기록되긴 했지만 훈민정음 창제되기 이전에 창작된 한문문학 작품으로 한문문학에 포함할 수 있다. 자, 근데 사실 선생님은 이거는 사실 비상교육에다가도 선생님이 계속 문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답을 주면 이런 오인을 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박지원 같은 사람은 18세기에 활약한 소설가란 말이에요. 근데 한문 소설을 썼어요. 한글 소설이 아니라.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한참 된 이후에도 한문을 썼는데 훈민정음 창제되기 이전에 창작된 한문 문학 작품은 인정해준다. 이런 식으로 오인을 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면 그럼 박지원의 소설은 한국 문학 아니라는 거야?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좀 잘못된 약간 해석에 이견이 달릴 수가 있는 그런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이것보다는 우리 한문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가지는 독특한 위상이 있다고 했죠. 바로 뭐예요? 한문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공동 문어로 쓰였기 때문에 송인처럼 한국인의 정서를 담고 한문으로 썼다면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서양권의 알파벳이 스페인, 영국, 프랑스 할 거 없이 나라를 초월해서 다 자국어를 표현하는 글처럼 쓰인 것처럼 우리 한문도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그런 문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면은 한문 문학이 왜 한국 문학인지에 대한 적절한 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활동 4번까지 여러분하고 만나봤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있죠. 학습활동 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작품을 한국 문학에 포함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한국 문학의 범위를 어디까지 선정해야 하는지 모든별로 논의해보자. 지금 우리가 모둠을 이룰 수가 없는 상태이고 이건 논의해볼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고민을 이끌어낼 만한 3가지 상황을 적절하게 제시하긴 한 것 같아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재해동포가 미국에서 영어로 쓴 작품. 자, 지금 한번 답을 보도록 할게요.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표기스가의 한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데 한국 문학의 범위에 포함한 것이 바람직하다. 재해동포가 영어 쓴 작품이라고 해도 한국의 보편적인 정서와 사상을 담은 작품이라면 한국 문학의 범위를 폭넓게 확장하여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모색해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에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막 다 휩쓸었잖아요. 그런데 뭐 봉준호 감독이 1인치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말로 표현된 외국어 작품으로 자막을 비록 동반하긴 했지만 그걸로 이렇게 승부를 냈단 말이죠. 그런데 한글로만 이렇게 제시를 한다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명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전 세계로 확대시키고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이 향유하면 향유할수록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이니까 한글이 아니어도 예를 들면은 영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감정과 사상 그리고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거 한국 문학으로 해주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는 거죠. 자, 다음을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어로 쓴 작품. 이거는 뭐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없다. 한국의 작가가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담았었다고 해도 표기 수단이 외국어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외국어이면은 아까도 외국어이긴 했지만 해외에다가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어로 알려주는 것과 한국어 다 아는데 일부러 외국어로 표기하는 거는 의도성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에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한 외국인이 한국어로 쓴 작품. 지금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주한 외국인이란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30년 살았어. 근데 국적은 아직도 외국이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와서 막 김치찌개 막 그런 거 엄청 좋아하고 불고기 환장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한국을 찬양하는 막 글 같은 거,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울프 슈레더 같은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한국 문학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봉착되게 된다는 거죠. 뭐 국적이 푸른 눈을 가지고 있고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고 국적이 한국인이면 이건 뭐 완전 빼박이겠지만 이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봉착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주 외국인을 한국인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이견이 갈릴 수가 있으나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인의 범위 또한 빠른 속도로 넓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넓은 개념의 한국인, 즉 국적을 초월하고, 근데 국적을 과연 초월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 대한민국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익 발전에도 너무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글로벌 사회에서 뭐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다문화 사회에서 함께 협력과 공생과 발전을 모색해야 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넓은 개념의 한국인이 한국인의 정서를 가지고 한국어로 창작한 작품이나 한국 문학으로 봐줘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시각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 활동을 만나봤는데요. 어때요? 학습 활동도 꽤나 깊게 들어간다면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활동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한국 문학의 특징 그리고 한국 문학의 범위라고 하는 우리의 학습 목표를 확실하게 갈무리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학습 활동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자세하게 세심하게 치밀하게 공부하시는 우리 서울36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로서 여러분들께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강의는 이만 줄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